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 9강 1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도 조금 풀리고 하지만 함께 면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사실 면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시행착오도 거치고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예술하면 무엇이죠? 고대 그리스부터 테크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은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에 대해서 끝없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예술은 테크네, 기술이라고도 했죠.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기술만으로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없겠죠.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나 사상을 밖으로 표출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행위를 내재적 행위와 외재적 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행위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으로 남아있으면서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그렇고 덕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외재적 행위라는 것은 내가 외부의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가들의 내부적인 행위들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외재적 행위로서 외부 대상이 완성되면 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예술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인간 중심의 사회였고 또 인본주의로서 모든 철학과 예술에 인간 중심의 사상과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미로의 원반 던지기, 비너상 등 많이 있죠. 중세는 사뭇 다르죠. 중세는 인간 중심의 아니라 신이 세계의 주인이었죠. 중세의 가장 큰 첫 번째 모토는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또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의 빛을 세상에 내고 세상에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었겠죠. 이런 중세와는 달리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초기에 걸쳐 인간의 자부심은 한껏 고양됐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대표적인 철학자가 두 사람 꼽는다면 누굴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마 중세시대 때 플라톤의 철학이 대세를 이뤘다고도 볼 수 있죠. 플라톤 철학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죠? 이데아라는 세계에서 인간은 나와서 다시 이데아 세계로 가고 싶어 하고 항상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이데아가 떠올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데아라는 세상 아니면 신이 계신 세상으로부터 넷대라는 망가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영원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그런 연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역시 이데아를 닮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예술에서는 거기에서 바로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데아만이 진리의 세계고 이 세상은 업기 없는 세상, 그릇된 세상이라고 또 가치 없는 세상이라고 울부짖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정말 세계의 주인이었던 중세 시대 때 가장 맡길 수 있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대 건축 양식을 봤었죠. 예술사적으로 건축사 전체를 통틀어 아마 고딕 성당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깊이 스며져 있는 것은 중세 시대의 플로티누스의 철학입니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처럼 이데아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신과 일자라는 개념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신이 모든 것의 원인이며 인간이 귀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영혼 중시사상과 육체 경지사상이 중세시대 로마네스크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성 베드로 성당의 외벽과 내부의 차이점을 육체와 영혼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예술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생활의 반영이 예술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플로티누스는 불변하는 일자를 가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초월해 있고 불가분하며 변화하지 않는 존재. 무한하면서도 설명 불가능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일자이며 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unmoved mover,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 실존자를 표현했었죠. 자족적으로 실존하는 존재가 바로 신이면서 일자라는 겁니다. 일자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불변하고 있고 무한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플로티누스의 철학의 대표적인 것은 유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게스에 물을 가득 부었다고 칩시다.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뜰 때 온갖 세상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빛은 태양빛의 유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흘러 넘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의 핵심입니다. 유출은 처음에 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자는 지금 중세시대에 말하는 신과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스피리트, 세계 정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해겔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 역사라는 게 무엇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죠. 역사란 절대 정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 해겔의 정신 현상학이나 정신적인 모든 문명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우리 문화나 역사, 철학은 인류의 보고로서 축적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철학과 플로티누스의 철학, 그 모든 등등이 다시 해겔에도 올 수가 있고 칸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조금 빗나갔지만 유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출하는 것은 처음에 일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그들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영혼이 생겨나고 또 물리적 세계인, 육체의 세계인가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값지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가치있게 만든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성당 구조도 어떨까요? 겉은 가치 없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혼인 내부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져하는 건지 이 철학들이 바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육체는 변화되고 가치없는 것이고 영혼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일자를 생각하고 누스를 생각하고 정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지상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누스를 생각하면서 살 때 보편자인 신과의 일치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아니지만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플로티누스는 보통 중세의 철학가는 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신을 어떤 창조자라기보다는 신의 창조 행위는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유출되듯이 세계는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유출론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신에서 유출되는 것은 누스이다. 정신하겠죠. 절대정신은 나중에 해결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누스는 절대사유 혹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자연이 자연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주의 질서와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양사상에 보면 음과 양, 음양사상이 세계의 우주의 원리라고도 보고 있죠. 어쩌든 누스로부터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순수 영혼으로서 세계 정신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은 누스를 지향하면서 육체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우스 바수스의 석관 조각에 보면 수많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우스 바수스 359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작품들이 그에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뚝 빛나는 것은 왕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유니우스 바수스 석관의 중앙 세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 둘 헤아릴 수 없이 작은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리스 조각들은 어떠나요? 정말 혼자 우뚝 서 있죠. 밀러의 원반 던지기, 또 비너스상 같은 거 혼자 우뚝 서 있는데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스와는 달리 중세 예술은 다른 예술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술 방식, 이야기를 위한 어떤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중세 예술의 특징은 어떤 감상적인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신의 신비를 또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적인 방식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초기 기독교 조각은 기독교적 내용과 그리스 양식이 혼합되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니스 바수스의 석관 조각이나 왕위의 그리스도 부조는 생동감이 부족하고 이야기를 위해 시각적 요소는 언제라도 또 희생되고 연속 서술이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예술작품이 공헌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천사 성 미카엘 상의 조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PPT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르지만 어쨌든 대천사 성 미카엘 상 하면 발이 크고 계단보다 크게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뒤에 화려한 배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천사 성 미카엘 상은 다분히 그리스적이지만 천사 뒤에 배경에 환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또 옷의 주름이 어색하게 잡혀 있고 계단에 비해 발이 크다는 점은 예술은 심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해서 봉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끔 나누죠. 빗살무늬 토기가 처음에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그것은 음식을 담거나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었죠. 그것은 바로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점차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서 빗살을 거기다 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예술은 이렇게 심미적인 기능, 예술을 아름답게 만드는 심미적인 기능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하는 이런 심미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용적인 기능이 함께 합쳐졌죠. 그래서 예술은 실용적인 요소와 심미적인 요소가 두 개 다 합쳐져야 될 겁니다. 예술은 뭐라고요? 실용과 심미가 합쳐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중세 초기에 성 베드로 대성당 치면 나올 겁니다. 이처럼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은 거칠고 밋밋한 벽돌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엄청나게 호사스럽습니다. 벽에는 프레스코와 모자이크가 많았었고 내부의 원주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계단의 천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왜소함과 내부의 화려함이 대조적인 것을 이루고 있겠죠. 이것은 어떤 철학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육체를 경시하고 영혼을 중시하는 플로티누스 철학이 이 대성당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예술은 순수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식을 반영하는 매체로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해가시죠? 예술은 이렇게 사회의 반영입니다. 외부의 단조로움과 내부의 호사로움은 플로티누스의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영혼이 실제이고 육체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외부는 육체를 의미했고 내부는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라는 게 소홀히 됐기 때문에 외부도 교회 내부의 대성당의 외부도 소홀히 됐었죠. 영혼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처럼 호화스럽게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1050년경부터 소비유럽은 상당한 정치의 안정과 치안의 확보, 도시의 부흥 등에 대해서 다분히 로마적인 성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로마 하면 가장 중요한 예술의 특징이 뭐죠? 건축과 토목이었죠. 이처럼 로마네스크라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시대의 건축물들이 콜로세움에서 보는 것처럼 동그란 원통형 궁룡을 지니고 있었죠. 견고하고 무겁고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물이 로마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내부가 확 트인 게 아니라 기둥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그 건물을 받치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넓게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의 건축을 본다면서 기둥들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동 성당을 가게 되면 이런 기둥들이 있습니다. 옛 성당들 가면 기둥들이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있는 성당일수록 기둥들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한 번에 탁 트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당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성당 내부는 구획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구획은 교회 전체에 규칙적으로 배열됐는데 궁룡을 이루고 있는 베이고 네 기둥의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기둥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한옥을 짓더라도 기둥이 있다시피 성당 내부에 이들 기둥을 박아서
건물 전체를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선문 형식으로 항상 궁융이 있었죠. 동그란 어떤 것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서는 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동그란 어떤 이런 석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로 궁융이라고 했었죠. 노마네스크 양식은 처음에 목조 지붕은 화재에 취약하여 이민족들이 침입돼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마네스크 시대 사람들은 그들도 성당의 청계를 석재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 성당은 충분한 내부 공간을 지녔던 골조만으로 지탱될 수 있는 최초의 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골조들이 기둥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걸 지탱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베리의 생테티엔 교회를 보시면 느베리의 생테티엔 교회입니다. 초기 로마네스크의 반원통형 궁립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결론 한번 짓고 우리가 서서히 알아볼까요? 궁융으로 청계를 구성함에 의해 건물의 높이가 한결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궁융을 쌓아가지고 기둥을 두었기 때문에 훨씬 더 높게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평한 천장보다 훨씬 충분한 너비 공간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체의 골수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움과 질서의 미적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골조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건조문에 주는 미적 즐거움은 디자인의 간결한 논리입니다. 디자인이 아직 간결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조애들이 부분 관계되면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던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입니다. 자,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은 분리된 공간들이 위계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로티누스 철학은 어떤 거죠? 일자, 그 다음에 누스, 세계정신, 영혼, 육체로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는 것처럼 공간들 자체도 위계질서가 있는 겁니다. 일자적인 개념은 바로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는 미사 공간이 가장 일자의 개념과도 똑같겠죠. 그러면서 그 선들이 바로 백성들, 신자들에게 서서히 번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당 내부의 구조마저도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의 위계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네스크 성당의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격리된 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고딕 양식의 공간과는 현저하게 다르고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공간은 거의 일자로 쫙 뻗어 있죠. 아주 단일한 것이지만 이렇게 로마네스크 성당은 위계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성당의 특징은 영혼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도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어떤 공간에 존귀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공간은 가치 있고 존엄하고 어떤 공간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테오도라 왕후의 모습도 이런 모자이크 안에 잘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마네스크 양식 중에 생각될 게 모자이크 양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테오도라 왕후의 모습이 새겨지는 모자이크는 아마 노마네스크 양식 중에 가장 현저한 뚜렷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마네스크 성당은 바실리카에 대해 한결 진행된 다채로움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다채로움은 개별자들이 형상을 지향하는 바의 다채로움입니다.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또 여기서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개별자를 중시했습니다. 개별자 모두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자의 다채로움을 표현되는 것이 또 노마네스크 성당의 하나의 예술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의 철학이 여기 중세 건축물에
깊이 변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중세시대의 건축물로서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